네, 증시 인사이트 이어가겠습니다. 올해 금리 인상과 부동산 시장 침체로 유통 분야에서도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새해 유망 섹터를 찾아보는 시간, 오늘은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오리나 연구원 모시고 유통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전 연말에 이렇게 크리스마스 시즌에 지나면서 이 백화점들 지나가면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정작 백화점 들어가면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거 왜 그렇습니까? 연말 쇼핑 시즌도 잠잠한 것 같아요. 네. 네, 왜 그렇습니까, 이거? 먼저 가계 부채 레벨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3분기 기준으로 1,880조 원을 기록을 했거든요. 근데 이 수준이 2003년에 통계 작성한 이후에 최대치라고 매 분기마다 최대니까. 네.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금리 레벨이 높아져 있는 상황에서 좀 가계 소비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고요. 일단은 올해 우리나라 소비 좀 정리를 해보면 업종으로 봤을 때 백화점은 사실 실적이 나쁘진 않았었거든요. 상반기 때. 근데 이번 상반기가 피크아웃이다. 이제 이 피크를 찍고 더 나빠질 것이다라는 그런 내용이 반영되면서 주가는 별로 좋지는 못했었던 흐름이었었고요. 반면에 편의점 같은 경우는 뭐 최근 아시겠지만은 워낙 외식 가격이 올라갔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 대체하는 수요가 증가하면서 실적이 괜찮았었고 주가 흐름도 가장 좋았던 업태였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연구원님 리포트를 보니까 내년 소비 트렌드가 극단의 가성비, 네. 가격 대비 성능, 네. 또는 가심비, 네. 가격 대비 심리적 만족이라고 표현하나요? 네. 이것만 살아남을 거다 이렇게 전망하셨는데 관련해서 좀 더 설명을 해주시죠. 네, 먼저 사실 한국 소비자들이 이 합리적 소비라는 거를 학습하기 시작한 지는 꽤 됐어요. 한 네. 10년 전부터 이 양극화 소비라는 키워드가 나오기 시작했기 때문에 뭐 다들 이미 좀 체화된 상황이라고 보고 있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앞서 말씀드린 이 소비 여력이 제한적인 상황에서는 조금 더 극단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백화점의 명품이 워낙에 성장을 잘 해왔다 보니까 더 이상 성장 여력이 없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네. 실제 데이터는 계속적으로 성장을 그렇죠.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테크니컬리 명품 업체들이 가격 인상을 좀 단행했다 보니까 한 10에서 15% 정도는 분기별로 계속적으로 가격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저가 쪽으로 봤을 때에도 뭐 저희가 뭐 다 판다, 다 있는 곳 있잖아요. 그런 것들의 실적도 계속적으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저희 과거에 일본 같은 경우에 잃어버린 20년 동안에 나타났던 소비 트렌드가 양극화 소비였다 보니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강하게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일본을 따라가는 듯한 그런 느낌도 드네요. 어차피 네. 뭐 인구 구조나 경제 구조가 비슷하니까. 네네. 자, 그다음에 이제 고물가 고금리로 인해서 소비가 위축되는 상황에서도 편의점과 백화점은 선방할 것이다라고 전망하셨는데요. 네. 그 배경이 어떤 겁니까? 일단 편의점부터 말씀드리면 저희가 P 곱하기 Q로 봤을 때, 그러니까 P 단에서 가격 인상한 효과가 네. 내년에도 지속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고요. 그리고 Q 같은 경우는 이제 물량 그동안 면에서. 그렇죠. 물량 플러스 그다음에 유동 인구가 증가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두 개 모두 올라오는 게 지금 긍정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고 특히 이제 배달비가 올라간 것도 한 가지 그렇죠. 주요하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2017년부터 해서 지금 한 5년 동안 우리나라 온라인 배달 시장 음식 시켜 먹는 쪽이 시장이 13배 증가했거든요. 네. 근데 배달하시는 분들의 숫자는 2배밖에 안 늘었어요. 그러니까 확실히 지금 배달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고 그렇다 보니까 배달비가 떨어지기는 좀 요원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 때문에라도 배달하셨던 부분들이 이제 편의점 간편식으로 좀 이동할 공산이 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 편의점 같은 경우는 담배가 사실 마진이 그렇게 좋지는 네. 못한 품목이고 이제 가공식품이나 뭐 신선식품이나 그리고 HMR 쪽이 마진이 좋은 품목인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올라오는 것도 실적에 긍정적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1인 가구 증가 이런 것도 뭐 아니 영향이 있고 뭐 네. 어느 책에 보니까 뭐 이런 얘기도 있대요. 아파트 단지에서 음식 배달을 시킬 때 그 공유해가지고 여러 맞아요. 한꺼번에 받아서 네네. 그 배달료를 n분의 1을 한다. 맞습니다. 이렇게 네. 아주 그 정도로 아주 네. 요즘 합리적 소비자들이 많습니다. 맞아요. 자, 유통업종 최선호주로 BGF 리테일을 꼽으셨던데요. 네. 어떤 이유입니까? 저희가 편의점 업체로 봤을 때 두 개 업체 볼 수 있습니다. BGF 리테일하고 GS 리테일이 있는데 예. BGF 리테일은 순수 편의점 업체입니다. 그래서 GS 리테일과 달리 편의점 업태만 이제 영위하고 있다 보니까 앞서 말씀드린 업태가 턴어라운드 했을 때 가장 수혜를 오롯이 받을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근데 이제
밸류에이션상으로 봤을 때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좀 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예. 지금 내년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BGF 리테일이 16배 정도 받고 있고요. 그리고 GS 리테일은 좀 올라오긴 했지만 13배 정도 받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GS 리테일 같은 경우는 워낙에 많은 사업들을 같이 하고 있다 보니까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조금 불확실성 해소가 됐을 경우에는 좀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근데 실적 가시성이 조금 편안하게 느껴질 수 있는 거는 BGF 리테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BGF 리테일은 뭐 편의점 사업이 거의 99%니까 네. 편의점이 잘 된다 그러면 이 주식은 상대적으로 더 올라갈 그렇죠. 가능성이 가장 있다는 심플하게 거죠. 접근하기 좀 편리해요. 자, 올해 백화점 실적 중에서 눈에 띄는 게 의류 부분이 회복됐다는 네. 거예요. 이게 사실 옷이 안 팔린다고 한 지가 꽤 오래됐는데 네네. 근 10년 만에 백화점 의류 소비가 눈에 띄게 성장을 했다. 이게 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백화점 그동안에 한 5년 정도 실적을 견인했던 품목이 사실 명품이었었거든요. 그렇죠. 예. 네. 근데 아시겠지만 명품이 그렇게 수익성이 좋지는 못하고 의류 대비해서 그렇다 보니까 의류 쪽이 좀 부진한 것 때문에 이제 백화점의 실적에 좀 부담스러운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 코로나19를 지나면서 나타났던 특이사항이 의류가 실제로 증가하기 시작을 했고 네. 실제로 지금 올라오고 있는 숫자가 2019년도 코로나가 없었던 시기 대비해서도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좀 괄목할 만한 그런 성장 부분이고 저희가 체질 개선을 했다라고 평가를 하는 부분인데요. 이런 내용은 일단 기본적으로 이 점포들을 트렌드를 반영한 최근 형식의 그런 점포, 예를 들어 뭐 더현대서울이라든지 예. 아니면은 신세계 대전에 있는 대전점, 아트앤사이언스점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최근 집계액에 좀 도움이 되는 그런 요소들을 많이 집어넣었다는 부분이 한 가지가 있을 거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MD 개편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단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더현대서울 지하 2층은 이 임원분들이 모르는 브랜드로만 채우라라는 명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임원이 알면 그거 안 된다며. 네네. 그만큼 이제 좀 신선하고 MZ들에게 어필이 되는 브랜드 위주로 좀 꾸려라라고 했던 명령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작용을 하면서 실제로 20대, 30대 매출 비중도 굉장히 올라왔고 신세계 같은 경우도 이번 명품 소비에서 봤을 때 20, 30대 매출 비중이 40%까지 올라오는 좀 성과를 거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20, 30대가 백화점 고객이 됐다면 아주 장기적으로 고객을 그렇죠. 끌어들일 수 있으니까. 네, 향후의 주 소비층이다 보니까요. 그렇죠. 예. 백화점주에서는 신세계를 최후의 우선주로 꼽으셨는데요. 어떤 이유입니까? 신세계 지금 사실 백화점 주식들이 다들 밸류에이션이 많이 싸져 있어요. 네. 그래서 신세계, 현대백화점 둘 다 6배 정도 받고 있는 상황인데 현대백화점 분할 이슈가 좀 있다 보니까 분할까지는 좀 지지부진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시각이고요. 신세계는 지금 VIP 매출 비중이 워낙 높다 보니까 사실 이분들은 그렇게 소비 경기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시는 계층이 아니다 보니까요. 오히려 저희가 역으로 생각해 봤을 때 안정적인 실적 불러일으킬 수 있는 요소다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지금 최근에 리오프닝 관련해서 약간은 좀 들썩이고 있는 분위기잖아요. 특히나 중국 관련해서. 근데 면세 사업도 같이 영위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만 불확실성 해소된다면은 실적은 좀 탄력 있게 올라올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다음에 대형마트 홈쇼핑 쪽을 보면 옛날이여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 올해도 그랬고 내년에도 좀 어려운 환경에 놓을 것으로 네. 예상하셨는데요. 이유가 뭡니까? 일단은 대형마트가 우리나라 처음 도입됐던 게 이제 93년도에 네. 이마트 창동점이 시작이었고 제가 그 앞에 살아봐서 압니다. 예. 네, 그랬고 98년에 IMF 외환위기 거치면서 소비자들이 좀 저가 위주로 선호하다 보니까 가장 좀 업태가 흥했던 시기가 그때였다 보니까요. 점포가 출점이 많이 됐던 시기가 거의 20년 전이라고 보시면 될 그렇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리뉴얼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고 있고 왜냐하면은 지금 대형마트에 굳이 가야 될 이유를 찾기가 어렵거든요. 그때 대비해서 지금 대체할 수 있는 채널이 워낙에 늘어났다 보니까 앞서 저희가 방송 전에도 말씀 서로 나눴듯이 뭐 온라인 통해서 대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워낙에 늘어나서 이제는 대형마트들이 집객을 좀 만들어내려면은 여러 가지 컨텐츠를 집어넣어야 되는 상황인데 이제 그런 거 관련해서는 리뉴얼이 좀 필요한데 리뉴얼은 또 시간이 필요하니까 시간이고 네. 비용이고 다 그렇죠. 모든 점포 다 가림막치고 지금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요. 근데 리뉴얼하면 성과는 괜찮거든요. 그래서 좀 지켜는 봐야겠지만 어쨌든 기계적으로 봤을 때에는 약간의 회복은 좀 지연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최근에 그 의무 휴업 관련해서 뭐 약간은 좀 규제가 완화가 될 수도 있다라는 움직임이 있고 그리고 온라인 배송 같은 경우는 이제 결정이 네. 났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작용할 텐데 어쨌든 이게 지금 그동안의 의무 휴업 일요일 날 했던 점포들을 모두 다 바꾼다는 가정
가정하에는 실적이 저희가 한 20%가량 뭐 별도 영업이익 기준으로 올라올 수 있다고 보긴 하지만 이런 부분들도 좀 시간을 가지고 봐야 되는 부분이어서 일단은 저희 관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홈쇼핑 같은 경우는 구조적으로 좀 어려울 수밖에 없는 채널이죠. 네. 왜냐하면은 TV 시청률이 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더불어서 코로나19 때 워낙에 집에 많이 계셨다 보니까 성적이 좋았었어요. 네. 그래서 베이스가 높아진 상황 때문에라도 좀 내년은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사실 뭐 코로나 수혜하면은 이제 온라인몰, 그 이커머스 아니겠습니까? 근데 소비 심리 악화와 이제 엔데믹으로 전환하면서 상황이 좋지 않은데 앞으로 네. 전망은 어떻습니까? 이커머스가 내년에 정말 어려운 한 해가 어려워진다. 네,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엔데믹 때문에 근데 전체적으로 탑다운으로 봤을 때 소비 여력이 제한적이잖아요. 저희가 네. 쓸 수 있는 돈이 한정이 되어 있는데 그 안에서 또 온라인으로 갈 수 있는 돈도 좀 제한적이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뭐 CJ 대한통운 같은 경우도 최근에 물량으로 봤을 때에도 그렇게 성장세가 두드러지기는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네. 이커머스 쪽 지금 물량이 그렇게 늘지는 않고 있다라는 것도 저희가 내년을 좀 어렵게 보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쿠팡이 이번 3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시장 점유율을 한 21% 정도 가져가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근데 이게 뭐 이마트가 과거 이베이 코리아 인수했을 대비해서 뭐 크게 늘어나거나 크게 줄어들지도 않은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롱테일 그러니까 뭐 네이버나 쿠팡처럼 여러 가지 물건을 다 팔고 있는 그런 업체들 기준으로 봤을 때에는 이제는 시장 점유율을 더 늘리고 뭐 뺏기고 이런 거가 의미가 크게 없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내년 같은 경우는 좀 버티컬 플랫폼들이 많이 올라올 것이다 이렇게 보고 버티컬 있습니다. 플랫폼은 어떤 겁니까? 예를 들어서 뭐 무신사나 오늘의 집이나 뭐 예. 에이블리처럼 한 분야에 좀 전문성을 가지고서 타겟하는 층을 좀 공략하는 그런 채널들이 오히려 유리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특히 이제 지난 코로나19 때문에 워낙에 베이스 높아졌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들어온 업체들도 많다 보니까 네. 경쟁은 더 심할 너무 수밖에 없는 치열해졌죠, 국면이고요. 네. 네. 그래서 내년은 좀 기본적인 소비가 제한적인 상황에서 경쟁은 좀 다들 좀 자제하는 분위기고 좀 버티는 한 해가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쿠팡이 올해 10월 대만에서 로켓 배송 서비스 네. 테스트를 시작했잖아요. 그리고 코로나19 이후에도 이커머스 거래액 성장률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네. 쿠팡도 성장 여력이 있다고 보십니까? 쿠팡의 이제 고객 수 그리고 고객들이 쓰시는 금액으로 봤을 때 일단 고객 수는 조금 목에 찬 상황이라고 네. 보고 있습니다. 일단 3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 활성 고객 수가 QOQ로 그러니까 전 분기 대비해서 0.6%밖에 안 늘었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돌아가신 분들도 다 깨워서 이제 이커머스 쓰라고 해야 네, 사용하시는 분들이 늘어날 수가 있는 상황인데 뭐 근데 그건 쿠팡뿐만 아니라 모든 업체한테 마찬가지 네. 내용이고요. 그리고 사용하시는 금액으로 봤을 때 지금 3분기에 300달러가 좀 못 미치는 수준으로 썼습니다. 그러니까 3개월 동안 그 정도니까 뭐 한 달에 10만 원이 좀 안 되는 수준으로 지금 다들 쓴 걸 텐데요. 근데 우리가 한 달에 쿠팡에서 뭐 물티슈나 뭐 이런 거 생수나 이런 것들 말고 뭘 더 사야 10만 원 이상 더 쓸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되는 지점이 그렇죠. 이제 된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의류 쪽으로 타겟을 해야 된다고 볼 텐데 근데 이런 쪽은 앞서 말씀드린 버티컬 쪽이 워낙에 지금 공략을 그렇죠. 하고 있다 보니까 저희가 봤을 때 해외 쪽으로 좀 성장 동력을 마련하려고 하는 움직임이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대만 쪽에 진출을 했고 로켓 배송 테스트를 이제 하고 있는데 근데 대만이 시장 자체는 우리나라랑 비슷합니다. 인구 밀도도 굉장히 높고요. 그리고 아파트 문화도 정착이 되어 있다 예. 보니까 이길 배송에 대한 니즈가 있는 시장이기는 한데 근데 재밌는 거는 이런 서비스를 다른 업체들도 이미 하고는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대만에서 로켓 배송이라는 게 그렇게 신선한 서비스는 아니다 보니까 후발주자로서 좀 어떻게 이 사업을 풀어 나갈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내년 유통주 투자 전략 간단히 좀 요약해 주시죠. 네, 결국에는 소비가 워낙 제한되어 있다 보니까 이 돈이 어디로 갈지에 대해서 좀 주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앞서 말씀드린 극단 그리고 좀 파편, 이 파편 쪽은 지금 브랜드 개수가 워낙에 늘어나고 있고 네. 누구든 유통을 할 수가 있다 보니까 저희가 쓸 수 있는 돈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굉장히 잘게 쪼개져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 좀 업종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두 개 키워드 좀 기억하시고서 요거에 맞춰서 투자를 하시면 네, 좋겠다 이렇게 네.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유통주는 내년에 현미경을 갖고 투자를 해야 같습니다. 자,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오리나 연구원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